이번에는 페이스북 시스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아시죠? 네, 이 페이스북 메신저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연동되는 그 메신저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이쪽 여기 미국에서는 그 페이스북 메신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많이 활성되고 돼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디자이닝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는 그 텍스트 기반의 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게 그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 자체하고도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 요구사항 및 목적에 대해서 보면 여기도 세 가지 나눠봤는데요. 기능적인 요구사항,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추후 확장될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one-on-one conversation, 1대1 통신이 돼야 되고요. 그 유저 스테이터스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확인이 가야 되고, 그리고 대화 내역은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펑션은 리얼타임 채팅이니까 미니멈 레이턴시를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채팅을 해야 되고요. 그 사용자가 내가 쓰는 PC, 아이패드, 모바일은 똑같은 히스토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이 어벨러블 때 언제나 쓸 수 있는 것들이 그 일관성, 어디서나 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어벨러빌리티를 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콘시스턴트를 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도착하면 뭐를 선택해야 된다? 어벨러빌리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면 채팅을 하는데 갑자기 에러 메시지 나고 하면 굉장히 고객 불만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추후에 개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룹챗. 요즘 그룹챗 많이 하시죠? 그룹 채팅 가능해야 되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건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 그 오프라인 유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앱을 껐을 때 앱을 껐더라도 제가 쓰는 핸드폰에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 메시지식으로 해서 전송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capacity estimation and constraint는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AU, Daily Active User는 어느 정도 500 밀리언으로 잡겠고요. 하루 평균 메시지는 키로, 메가, 기가. 죄송합니다. 메시지니까 메가, 기가가 아니죠. 1000, 밀리언, 빌리언. 20 billion message for day로 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당 평균 하루에 사용하는 메시지는 40건, 그리고 메시지 하나당 몇 바이트, 100바이트를 차지한다고 하면은요, 스토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 1일 사용량과 5년 사용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먼저 1일 사용량 보면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스토리지는 뭐 기반이 되겠죠? 유저 기반인가요? 아닙니다. 메시지 기반이죠. 1일 메시지가 이 정도고요. 20 빌리언이고 이거를 뭘로 곱해줘야 되죠? 그쵸? 메시지 사이즈로 곱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5년으로 한다면 하루 1년은 며칠? 365일 하고 지금 1년치 계산했으니까 5를 더하면 이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밴드위치를 보겠습니다. 밴드위치는 뭘로 계산하면 되죠? 자, 밴드위치는 세컨드. 일단 에버리지 메시지를 구하고요. 이거는 하루에 사용하는 메시지의 데이터가 이 정도라고 했죠? 이 정도에서 몇을 나누냐면은 하루는 몇 초죠? 그쵸? 86,400초 나누면 되고요. 요거와 얘는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주고받고가 몇 대 몇? 1대1이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스토리지에 하루에 사용하는 스토리지 어떻게 될까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에서 한 하루에 2테라 정도. 그래서 5년 하면 3.65 페타바이트 정도 사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메신저라 그런지 좀 사용량은 좀 많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고요.
자, 다음 하이레벨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준비한 그림 한번 먼저 보시고요. 자, 봅시다. 하이레벨 디자인은 모듈을 한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죠? 그쵸? 5개 내외, 보통 4개에서 한 5개, 6개까지가 적당합니다. 보면 유저 둘이 있습니다. 유저 둘이 있고, 가운데 챗 서버가 있고요. 챗 서버는 채팅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있고요. 먼저 유저 1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챗 서버가 뭘 하냐면 메시지 잘 받았어요 하고 유저 1한테 알려주고요. 이 챗 서버는 이제 보낼 그 유저 2한테 보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냈을 때 유저 2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럼 유저2는 메시지 잘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다시 유저 1한테 자 유저2한테 메시지 잘 성공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메시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워크플로우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유저 1이 죄송합니다. 유저 A가 유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을 합니다. 센더 메시지 유저 B를 어디다가 그 챗 서버에게 보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은 챗 서버가 이 메시지를 잘 받았다. 이거는 지금 유저 B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서버가 받았다는 거, 잘 받았다는 걸 유저 A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거와 동시에 뭐를 하냐면 유저 B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찾아요. 자, 봤더니 이 서버가 유저 B를 관리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유저 B를 찾고 자, 제가 유저 B를 관리합니다 라고 유저 A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서버 B는 유저 B에게 메시지 이런 게 왔어요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유저 B가 잘 받았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서버 B는 서버 A에게 메시지 유저 B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마지막으로 서버 A는 유저 A에게 자, 유저 B에게 메시지가 잘 전달됐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먼저 유저 A가 챗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요. 챗 서버는 메시지를 수신 후 유저 1에게 잘 받았어요 하고 승인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챗 서버는 메시지를 DB에 저장하면서 유저 2에게 전송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서버끼리의 또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리고 유저 2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챗 서버에게 저 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챗 서버는 다시 유저 1에게 메시지가 잘 배달되었으면 석세스 되었음을 알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좀 상세적인 컴포넌트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세보다는 컴포넌트 디자인이라고 쓰지요. 자, 메시지 핸들링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델,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가지만 되어 있네요. 하나는 이제 풀, 이제 이거는 서버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서버 관점에서 당기는 메시지를 당기는 방식이 있고요. 서버가 보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요. 2개가 섞음. 이걸 적절히 섞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풀을 보겠습니다. 풀은 뭐냐면 결국에는 서버가 당긴다는 얘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주기적으로 1초에 한 번씩이라 계속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버는 1초마다 업데이트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한 30분마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1초마다 보내면 그 30분까지의 그 변화 없는 응답을 빈 응답으로 계속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1초마다 보낸다고 했었을 때 그 사이 0.06초의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서버에서 업데이트가 됐더라도 서버는 그 1초를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왔을 때만 서버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서버의 리소스 낭비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많이 쓰는 방식은 푸시 방식이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버가 이것도 뭐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설계상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먼저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신 롱 풀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빨리 보내주면 바로 받아야 됐던 거라면, 얘는 보내주고 뭐 한 10분이면 10분, 20분 동안을 계속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서버는 계속 클라이언트가 기다리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업데이트본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버와 연결만을 유지, SMSG가 있을 때만 연결을 통해 서버가 응답하는 형태고요. 서버는 보류 중인 메시지 처리 기능이 불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따로 뭐 보류 중인 메시지 처리가 필요 없고, 클라이언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업데이트 받자마자 클라이언트에 리스폰스를 하니까요. 클라이언트는 바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TTP 롱플링을 사용을 하고요. 워크플로우는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면 새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요청을 그냥 열린 상태로 유지, 그러니까 바로 클로즈 하지 않고 그 서버의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다는 거죠. 새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새 메시지가 서버에 도착하면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 만약에 롱플링 요청이 타임아웃 되거나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면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요청을 보냅니다. 이거를 굳이 롱플링이 아니라 웹소켓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롱플링보다 웹소켓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롱플링은 어쨌든 타임아웃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길 뿐이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아웃 됐을 때 또 클라이언트가 또다시 요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운 작업이 있는데, 웹소켓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드쉐이킹 작업이 끝나면 언제든지 서로 보내고 싶을 때마다 영구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웹소켓이 훨씬 더 간단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섞여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HTTP 롱플링 같은 경우 하드 유저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때 굉장히 서버에 로드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드 유저 같은 경우는 풀로 처리하고, 하드 유저가 아닌 경우는 푸시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룹 채팅할 때나 쓰이지, 지금 얘는 뭐 일단 뭐 1대1 대화니까 굳이 하이브리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일단 일어나는 것만 있다고만 알려주시고요. 이번 시스템 설계에서는 하이브리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서버는 열려있는 모든 연결을 어떻게 추적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 디렉션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죠? 5의 1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키를 유저 아이디를 키로 넣고요. 밸류는 이제 그 유저와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객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메시지 유지 후 이제 수신 후 이제 만약에 그 보낼 B를 찾는다고 하면, B의 유저 아이디가 00002라고 한다면 바로 키에다 00002를 치면 바로 걔가 물고 있는 커넥션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커넥션에다가 바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버가 오프라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일단 수신자가 연결을 끊은 경우, 그 얘기는 앱을 종료한 경우 해당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발신자에게 알립니다. 수신자의 롱플링 요청이 타임아웃 된 경우 발신자에게 메시지 전송을 다시 시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재시도 시에 메시지를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보면 카톡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실패되면 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누르면 다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해놨죠. 다시 타입할 필요 없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몇 대의 챗 서버가 필요한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그 뭐 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상시적으로 500 밀리언의 연결이 있고 서버 한 대가 50kg의 동시 연결을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5 밀리언 나누기 50k 해서 딱 10,000개 10,000 개의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느 서버가 어떤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하면 해시 펑션을 가지고 어느 서버가 어떤 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샤드 같은 경우는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해시 펑션이 하나의 어떤 맵이 돼서 그 어떤 사용자가 어떤 DB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는 메시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냐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 물 먹고 할게요. 먼저 서버가 새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그거를 수신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수신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요. 먼저 그 DB 메시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걔는 이제 같이 처리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요. DB 메시지를 저장을 하면서 메시지를 수신자한테 전송을 합니다. 서버가 보낸 사람에게 승인을 전송을 하고요. 그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서버는 수신대에 대한 연결을 보유한 서버를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해서 수신자한테 전송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 순서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라고 한다면 일단 서버가 메시지를 받는 순간 타임스탬프를 메시지와 함께 저장을 합니다. 여기에 엣지 케이스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두 유저가 같은 시간에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자기 메시지가 상대 메시지보다 먼저 보낸 걸로 처리가 되겠죠. 그쵸? 보내자마자 둘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요. 그러고 상대의 커넥션을 관리하는 서버를 또 찾아야 되고요. 걔네들끼리 주고받고 주고 하니까 서로 봤었을 때 히스토리는 자기가 먼저 보낸 걸로 되겠지만 대신 내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에선 전부 다 내가 먼저 보낸 걸로 보여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게 콘시스턴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다음 Storing and Retrieving the Message from the Database를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DB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DB와 함께 작동하는 별도의 thread를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에게 어싱크로나이즈 아직 지금 싱크가 안 됐습니다 라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싱크를 하기 위해서 또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DB 커넥션 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LB를 넣었을 때 LB의 팔러스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캐시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요청을 어떻게 재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재시도 후에는 실패한다면 해창 요청을 기록하고 문제 해결 후 기록된 요청을 재시도하는 방식을 또 좀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SQL이 좋을까요? 아니면 NoSQL이 좋을까요? 자, 거기에 일단 먼저 사용 조건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매우 빠른 속도로 소규모 업데이트가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짧을 수도 있어요. 뭐 yes, no, 네, 아니요. 짧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라는 걸 가정하고요. 되게 작은 게 이제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다양한 레코드를 이제 빠르게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추천할 수 있는 괜찮은 거는 HBase입니다. 걔는 뭐 일단 메시지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얘는 재밌는 게 하나의 키에 하나의 값이 아니라 하나의 키에 여러 값이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열지향 키값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라이팅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저장을 하라고 한다면, DB는 그 데이터를 받아오면 걔를 바로 레코드로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캐시, 어떤 좀 메모리 버퍼에 넣어놓고 메모리 버퍼가 꽉 차면 그때 바로 디스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들은 찰 때까지 어디에다 놓는다? 메모리에 놓기 때문에 저장이 되게 빠르겠죠? 그러고 나서 꽉 찼을 때 한 번씩만 디스크에 덤프를 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HBase는 가변 크기 데이터 저장하는 데도 좋고요. HBase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구글의 빅테이블을 이제 기반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RDBMS는 쓰면 어떨까요? 얘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왔을 때 걔를 한꺼번에 해서 꽉 찬 다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데이터, 네 아니오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도 걔를 레코드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장하는 획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대기 시간도 많이 길어지겠고요. 데이터를 서버에서 효율적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일단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폰 화면이 적기 때문에 메시지를, 그러니까 히스토리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나요? 조금 갖고 와야 되나요? 조금 갖고 와도 되죠.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PC나 그런 것보다 작을 테니까요.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그 클라이언트 페이지, 이게 첫 페이지, 두 페이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갖고 오면 더 필요 없는 데이터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디바이스에 맞는 그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니징 유저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들은 먼저 로드 밸런싱 서버를 통해서 각각의 사용할 수 있는 챗 서버들을 배정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각 챗 서버들은 각각의 어떤 DB 샤드를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게 되고요. 걔네들은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어디로 간다? 캐시로 간다. 그래서 챗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캐시에서 찾는 게 아니라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그 각각의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찾고,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DB 샤드에서 갖고 와서 캐시에도 올려놓고 사용자한테도 가게 되는 거겠죠. 유저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태를 추적한 후 변경 시 모든 사용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서버는 사용자 상태를 쉽게 파악 가능해야 합니다. 서버가 모든 사용자의 커넥션 오브젝트를 유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500 밀리언의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태 변경 사항 관련 온라인 사용자에게 그 브로드캐스팅 해야 하는 경우 리소스가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온라인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클라이언트 앱이 시작할 때만 친구 목록에 있는 사용자의 현지 상태를 가져오고요. 오프라인 유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땐 보낸 사람에게 오류를 보내고 해당 유저 상태를 오프라인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전차수의 그 타이니 URL이랑 그 페이스트빈 같은 경우 그 익스파이어를 어떻게 하냐면 지연 삭제를 했거든요. 만료 짤 때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좀 더 그 서버의 로드를 적게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사용자가 온라인 상태 될 때마다 서버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몇 초 지연된 상태로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인 전체 사용자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사용자만, 그 사용자만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면 그만큼 또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잠깐 오프라인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바일이라는 게 굉장히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안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갔을 때 잠깐 끊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프라인 됐습니다. 온라인 됐습니다. 오프라인 됐습니다. 온라인 됐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굉장히 쓰는 사람이 좀 어노잉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그 상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게 더 시스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유저와 새 채팅을 시작할 때 그때 또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잦은 유저와 새 채팅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용자가 바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채팅을 갖고 온다면 훨씬 더 서버의 로드를 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는 챗 서버에 접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요. 챗 서버는 그 수신자를 관리하는 서버에게 찾고 그 서버에게 이제 메시지 왔어요 알려줍니다. 그럼 또 그 챗 서버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온라인 사용자는 서버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메시지를 받고요. 챗 서버는 새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롱 풀링 리퀘스트에 따라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어디에다 저장한다? HBase에 저장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자료를 빨리 저장하고 또 범위 기반 레인지 베이스드 서치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인지 베이스드 서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작은 자료를 빨리 저장하는 이유는 뭐였었죠? 그렇죠. 데이터가 오면 그거를 바로 이제 디스크에 덤프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에 먼저 올려놔서 어느 정도가 차였을 때 그 다음에 디스크를 덤프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들은 빨리빨리 메모리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라지고요. 챗 서버는 유저의 스테이터스를 다른 관련 사용자에게 브로드캐스팅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화면에 보이는 사용자만 업데이트를 가져옵니다. 그게 서버의 로드를 줄이는 거고요. 거기서 더 줄이려면 내가 채팅하는 시작 시점에서 갖고 온다면 좀 더 서버의 로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capacity estimation에서 5년에 3.7 페타바이트 사용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파티셔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그 해시 베이스드 파티셔닝인데요. 키 값을 처음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 두 번째는 메시지 아이디 기반으로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유저 아이디 베이스드 파티셔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용자의 모든 메시지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가능하고 유저 아이디의 해시를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샤드가 4TB인 경우에는 3.7 페타바이트를 4TB로 나누면 몇이 되죠? 약 900개의 샤드, 900개의 DB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해시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유저 아이디를 서버 대수 몇 개, 900대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그 샤드에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샤드는 그 인덱스 몇을 갖게 될까요? 그렇죠. 0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니까요. 장점은 이제 챗 히스토리를 이제 빠르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유저에 대한 모든 챗 정보가 어디에 있다? 하나의 샤드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확장 방법을 보겠습니다. 확장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작은 뭐 두세 개 소수의 물리 서버를 놓지만 그 안에 파티션은 굉장히 많이 나눠 놓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그 DB 서버도 그렇게 하는 것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용량이 꽉 차가지고 하나로 추가적으로 서버를 하나 더 해야 된다면 그 수많은 논리 파티션 중 하나를 갖고 와서 새로운 서버에다가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 논리 파티션의 개수만큼까지는 확장하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아이디 기반의 파티셔닝은 쓸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샤드에 그 한 사용자의 메시지를 각각 분산을 시킨다면 가져오는데 모든 샤드를 다 쿼리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온 걸 또 하나로 수집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메시지 기반 파티셔닝은 쓸 수 없습니다. 다음 캐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화면에 볼 수 있는 최근 대화들을 캐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갖고 오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사용자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의 샤드에 저장이 됩니다. 왜? 유저 아이디 베이스드 샤딩을 했기 때문에요. 캐시도 한 서버에 있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캐시에 있는 거에서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다음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 챗 서버 앞에 위치를 하고요. 각 유저 아이디를 사용자 연결을 보유한 서버에 매핑한 다음 해당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캐시 서버를 위한 LB도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다음 내결함성과 리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챗 서버가 다운되면 해당 연결을 다른 서버로 전송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일단 TCP 연결은 이제 페일오버 하는 게 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면 그냥 앱이나 그런 거에서 클라이언트가 끊어졌다 그랬을 때 그냥 다시 접속해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새로운 서버와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메시지의 사본을 여러 개 저장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러 개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를 보유한 서버가 충돌 혹은 영구적으로 다운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여러 사본을 각각 다른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와, 이거는 익스텐드 리ኳ어먼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한번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룹 채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도의 채팅 서버가 채팅 서버에 그 그룹 챗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그 그룹 챗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룹 챗 오브젝트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 챗 아이디랑 그 채팅에 소속된 사람들의 그 유저 아이디의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 밸런스는 그룹 챗 아이디 기반으로 각 그룹 채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룹 챗을 그룹 챗 아이디 기반에 또 분할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온라인 사용자, 그러니까 앱 사용자나 그 웹 사용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오프라인 사용자는 발신자에게 페일을 보내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사용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제조업체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 애플이면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 그리고 안드로이드면 구글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에서 보내서 알리면 해당 그 제조업체의 그 서비스가 그 사용자의 핸드폰에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시는 디자이닝 트위터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